전체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양경수 위원장님 인사 한 말씀,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조하고 방향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원래 연초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올해 민주노총의 사업 방향이나 계획, 또 고민에 대해서,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폭넓게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했어야 하는데요. 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의원 대회라고 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거쳐서 사업 계획과 방향이 결정되면 조직적 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제 대의원 대회 후로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잡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로 또 연초에는 민주노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또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 지역의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한 차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 그리고 민주노총의 대응 방향, 민주노총의 고민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과 계획이 예년과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그런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목적에는 두 가지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축으로는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노동자들의 활동을 저해함으로 해서 자본의 이익을,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은 어느 정권이든 어느 대통령에게든 쓴소리를 가감없이 해왔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노동조합 틀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의 삶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의 삶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회 법과 제도 전반이, 또 정부의 정책 전반이 개선되어야 노동자들의 삶도, 또 우리 국민들의 삶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활동은 우리 조합원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전체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것으로 자리매김되어 왔고, 올해는 특히나 그런 활동을 더욱 전면적으로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가 인상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워져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대부분 노동자들의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이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훨씬 늘어났고 2배, 3배 정도까지 늘어난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최근에 난방비 인상 폭탄으로 인해서 4인 가족 기준 보통 10여만 원 정도 나오던 난방비가 많은 곳은 30만 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년 물가 인상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라고 했던 정부의 발표를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가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공요금입니다. 그런데 물가 인상 때문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라고 했던 정부가 공공요금을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는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올해 모든 투쟁을 반윤석열 투쟁으로 정확히 겨냥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을 넘어서서 국민적 요구를 민주노총의 임단협 요구안처럼 받아들이고 올해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모두의 삶이 함께 나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일 진행된 집회에서도 난방비 폭탄,
교통요금 폭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주로 이루면서 투쟁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그래서 임금과 일자리, 공공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요한 의제를 가지고 투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고 노동계약을 저지하는 투쟁도 함께 병행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조건에서 특히나 최저임금에 대한 대폭 인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전환,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한 완성차를 많이 거론합니다. 완성차 노동자들이 고령화되어서 매년 수천 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신규 채용은 굉장히 미미하거나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축소되고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결과물은 결국 대기업들의 이윤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동차 부품사들은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의 자회사로 형성이 되어서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질 낮은 일자리로 형성되고 있기도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매우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의료나 돌봄 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꾸준하게 주장해왔고 또 철도나 지하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때마다 안전인력에 대한 확충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하고 인력 감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보장되는 것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희망마저 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공공 부분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성 영역에 있어서는 연금의 보장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 그리고 공공요금의 인상을 막아내는 것, 그리고 주거권을 더 확보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성을 요구하는, 강화하는 투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의제를 가지고 어제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이 힘차게 의결되었고, 그래서 다음 3월 25일에는 민주노총의 투쟁 선포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국에 집중해서 약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일 생각입니다. 3월 중순까지 민주노총 내에 각 단위 노조라든지 산별노조 지역본부의 대의원 대회가 연달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투쟁을 선포하는 대회를 3월 25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올해 노동절 투쟁은 전국적인 총궐기 투쟁으로 전면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5만, 전국에 20만 명이 집결하는 힘있는 5월 1일 노동절 총궐기 투쟁을 만들어내고 이 여세를 몰아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1년차 평가를 진행하고 노동자의 요구, 민중의 요구를 전면화하는 7월 총파업을 역대 대규모로 진행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투쟁을 진행하는 것으로 어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들 특히 민주노총을 찝어서 아주 비열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문제에 대해서 어제 대의원 대회에 저희 결산과 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어제 손님으로 외빈으로 초대되었던 분들이 아니 이렇게 감사 보고를 별도 책자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조직은 본 적이 없다라고 놀랄 정도로 민주노총은 꼼꼼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건설 현장에 부조리해서 기인한 것이고 이 원인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불법을 용인하는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데 건설노조가 역할을 해왔고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권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월부터 노조법 2, 3조 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많은 노동자들이 단식을 하면서 노조법 2, 3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환노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노조법 2, 3조를 다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정의, 사용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쟁의행위에 대한 범위, 그리고 손배 가압류에 대한 문제,
이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민주노총은 노조법 2, 3조 문제 그리고 특히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를 포함해서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민생의 문제를 중심으로 올해 사업과 투쟁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축으로는 지금 정치 세력들은 사실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내년 총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민주당도 여러 가지 내부에서 총선을 겨냥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또한 진보 정치를 강화하고 진보 정치의 힘을 키우는 것에 자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한 이후로 약 10여 년간 민주노총은 이렇다 할 정치 세력화에 대한 방향이나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경과하면서 조직적 평가 토론을 광범위하게 진행했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 방침과 내년 총선 방침을 논의하는 대의원 대회를 4월경에 개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1월부터 관련한 내용에 대한 조직적 토론을 시작한 바 있고 최대한 총의를 모아서 모든 진보 세력이 함께 총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정치 세력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민주노총이 자임하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2023년은 윤석열 정권에게도 또 민주노총에게도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과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정권의 향배가 그리고 내년 총선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안고 앞장서서 싸우는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역할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양경수 위원장께서 2023년도 민주노총에 가고자 하는 길 사업과 투쟁에 대한 계획을 어저께 대의원회 대회에서 확정된 것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질문 그리고 관심 갖고 계시는 영역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이걸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서 의사 표시해 주시면 그래서 한 분씩 질문하시고 답변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왜 이중구조라고 이야기했을까? 사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결국 비정규직 문제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갑작스럽게도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비정규직 문제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구조를 만들어왔던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용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치 노동시장이 이중화되어 있는 것, 극단화, 양극단화되어 있는 이유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치환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된 이유는 대기업, 대규모 사업장들이 모든 이익을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제외한 작은 사업장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열악한 처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질은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초기업 교섭이라든지 단체협약 효력 확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민주노총 사업계획에는 시점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소기업 교섭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발의 청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법적 변화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조건들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이 임단협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이 임단협이 확장되고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또 대기업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함께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면서 자회사를 만들고 자회사도 정규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 정책이 빛을 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민간에게는 훨씬 더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과 관련한 안 좋은 정책은 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적용이 되고 전면화되고 이것이 민간에게 확장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회사 문제도 사실은 제조업 업체들이 불법 파견을 피해가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자회사로 재편하고 있고 그동안 수년간 불법 파견으로 고용되어서 임금이라든지 처우에 불이익을 받았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또 자회사라는 것으로 자리매김되어서 낮은 임금과 고강도 노동의 낮은 처우에 시달리면서 이제는 직접 고용될 기회마저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그 노조법 2, 3조 운동본부에서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 또 법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 이런 투쟁을 올해 함께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올해 그 대중정치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내용과 형식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많이 비판이 있는 것이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의 간부들에게만 익숙한 표현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언어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내용에 있어서 노동자들만의 의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난방비 문제라든지 교통비 인상의 문제라든지 건강보험이나 연금의 문제라든지 물론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만 전체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의제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좀 전면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제 대의원대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공공성 의제는 민주노총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국민 사업의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올해 우리 임단협 요구안처럼 받아들고 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대중적 여론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주요하고 의미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형식에 있어서도 지난 2월 1일 날은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집회 방식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참여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 집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 모여서 민중의례만 하고 바로 행진을 진행을 했고 행진도 전통적으로 구호 외치고 이런 것도 뭐 병행을 했습니다만 타카피라고 하는 가수를 그 이동 차량에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면서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듣기 어려운 뭐 백만송이 장미라든지 이런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같이 행진도 하고 또 퍼포먼스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형식을 접목해서 시민들과 호흡하고 시민들에게 와닿는 내용으로의 투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이것은 민주노총이 고립되고 있는 것을 탈피하자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이유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생의 위기, 민생이 파탄나고 있는 시기에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사업 기조와 목표 5가지 아주 굵직한 것 중에 하나로 위치시키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소소하게는 사실은 뭐 저희 내부에 이제 언론 노조라든지 또 카카오나 네이버 노조라든지 이런 IT 관련된 노동조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함께 여론을 만들어가는데 어떤 활동이 주요할 것인가를 고민도 하고 함께 의견 수렴도 하는 이런 활동을 이후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대재해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1년을 즈음해서 용산에서 간단한 문화제도 하고 집회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끊임없이 개학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령을 개학하겠다고 계속 공언했지만 현재 저희가 느끼기엔 정부가 멈칫멈칫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이 높기도 하고 또 사실은 현장에서 중대재해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노총이 4월에 노동자 안전 쟁취를 위한 투쟁의 달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학을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의원 대회에서도 특별하게 2023년 투쟁 결의문을 채택을 한데요. 그와 별도로 중대재해 대응과 관련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고 있고 관련한 투쟁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올해 총파업은 사실은 집행부가 제출한 계획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부터 의견들이 올라와서 이것을 집행부가 반영한 총파업이라서 예년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제 어제처럼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한 해 사업을 결정합니다만 올해 총파업 같은 경우는 작년 중앙위원회에서부터 12월 달에 이미 총파업을 결정하고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노총의 대의원 대회 이전 이후 전후해서 각 산별 노조나 각 단위 노조에서 올해 사업 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올해 총파업은 정말 모두가 함께하는 총파업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민주노총이 올해 사업 총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을 했고 이것에 근거해서 각 단위 노조나 산별 노조들이 자체의 총파업 계획을 함께 수립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하기 위해서 동조 파업을 결정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실제 파업에 들어갔던 곳은 건설 노조 정도였고 그다음에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정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어서 진행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당면 상황 때문에 전면적인 투쟁이 필요했다고 판단해서 총파업을 의결하고 집행한 것이라면 올해 7월 총파업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각 단위 노조까지 자체 의결 구조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어느 때보다 규모 있는 총파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1월, 2월 내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임원들이 직접 산별 노조나 단위 노조에 설명회라든지 관련한 내용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해당 노조에서도 자기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속속 확인되고 이미 결정을 한 것들도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년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Z세대 노조는 저는 환영합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영노조이거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한 저는 적극적으로 민주노총이 꼭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은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민주노총과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올해로 이제 27년 차인데요. 27년간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이나 노동자들의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금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장이 고조되면 자연스럽게 국방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게 됩니다. 한정된 예산 조건 속에서 국방 예산이 많이 책정되면 자연스럽게 복지 예산이나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평화의 분위기가 확장되면 그래서 군비나 이런 것들을 감축하게 되면 남는 재원을 가지고 복지 예산이나 노동자들 관련한 예산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오히려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이런 활동들을 해왔던 것이고요. 이제 막 노동조합을 시작하는 분들은, 또 젊은 분들은, M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거나 직접 경험해본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는 대중적인 반미투쟁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것은 2001년경에 진행됐던 효순이 미선이 촛불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MZ세대들은 아주 어렸을 때이거나 이 효순이 미선 촛불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이고, 이분들이 아마 그나마 보았던 것은 한미 FTA 문제 이런 것들로 진행되는 사회적 갈등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경제 문제에 많이 국한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 영역에 국한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오랜 기간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도 또 조직에게도 그런 어떤 근본 문제에 대한 정치 문제에 대한 개입이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주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시간이 흐르고 그분들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지점들이 이해되고 동일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7월 총파업의 생산과 물류를 멈추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 표현이고요. 화물연대만을 염두에 둔 표현은 아닙니다. 화물연대도 아마 안전운임제가 현재 국회에 여전히 계류되어 있고, 품목 확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화물도 작년 파업 이후에 현장을 추스리고 새롭게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7월 총파업은 화물을 정점으로 해서 나머지가 연대하고 지지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전체 민주노총이 함께 진행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상을 그리고 준비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총선 망친과 관련해서는 기존 원내정당 한 곳을 선택해서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4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토론 중이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은 있습니다만 내부 논의 중이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진보정당들 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선거 때마다 진보정당들 간의 후보 단일화 정도를 진행해왔던 게 민주노총의 총선 선거 방침이었었는데요. 이것을 좀 뛰어넘는 방식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하고 논의하는 안들은 이미 공개도 많이 되어 있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진보대 연합정당을 건설해서 진보정당들이 모두 다 힘을 합치고 제진보 진영들이 단결해서 총선을 치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지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생각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 주로는 이제 사법 처리를 하는 소위 죄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채용 강요, 횡령, 폭력, 갈취 이런 것들로 자리매김되어 있는데요. 이미 건설 노조에서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불법적인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건설 노동조합이 약 한 40-50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는 한 곳만 존재하고 있고요. 이 민주노총의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는 건설 노조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채용 강요라든지 전임비 강요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분들은 대부분 노동조합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다가 제명되거나 징계를 받아서 탈퇴하고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토목건축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 보통 이제 채용 강요, 전임비 강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공사 현장이 생겨나면 그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서 단협 체결을 제안합니다. 단협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의 노동자들이 보통 건설은 이제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한 팀이 한 20여 명 되는데요. 이 팀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단체 협약을 체결하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고용과 처우가 함께 포함된 내용이죠. 그래서 사용자들과 전문 건설 업체와 이런 교섭을 단체 협약 교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3개 팀이 들어가자 해서 60여 명 정도가 일을 그 현장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전임자의 활동을 보장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위 고용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앞에서 건설 현장의 불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건설 현장의 불법 문제라든지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이에 대한 투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담벼락이 쳐진 공사 현장 안에서 자신들 멋대로 불법 행위를 하던 것이 노동조합에 의해서 공개되게 되고 이것이 공사를 지연하는 결과물로 오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어떤 채용을 요구하는 단체 협약을 논하는 것 자체를 채용 강요라고 부르고 있고 또 자신들이 동의해서 단체 협약의 결과물로 전임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전임비 강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요라고 하면 불법 부당한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은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 투쟁을 한 것이고 이것이 과연 노동자들의 고용과 단체 협약에 보장된 내용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강요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타워 크레인에 대한 원래비 문제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원래비로 고발되거나 건설업체들이 모여서 원래비 근절하겠다 이야기하는데요. 원래비를 근절 저는 건설사들이 앞장서서 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비를 만들어냈던 것도 사용자들이고 원래비를 확장해 왔던 것도 사용자들입니다. 원래비를 만들었던 출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설 현장의 불법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뒷돈을 주어왔던 관례가 확장된 것입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고 점심시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일하도록 하고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것을 용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뒷돈을 쥐어주던 것이 원래비의 출발이었고 이것이 확장된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 그러면 노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 지키면서 일하겠다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아마 공사 기간은 2배, 3배 늘어날 겁니다. 이런 것이 현재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전 세계 어느 곳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의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의 외국 사례에 비하면 외국은 제가 알기로 한 6년 정도, 6, 7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2, 3년이면 아파트, 20층 이상의 아파트가 올라가고 완공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발생하는 온갖 불법 행위들, 편법 행위들 이것이 노동조합이 감시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세를 취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총파업의 규모는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별노조들이 자기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서 예년에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총파업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파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자기 계획을 확정하고 있는 곳들은 건설노조가 약 한 10만 명, 금속노조가 전체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자기 계획을 확정하고 있고 금속노조 같은 경우는 2월 27일 날 대의원대회에서 자체 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금속노조는 전체가 결정하면 함께 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차도 올해는 파업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금속노조도 한 19만 명 정도가 전체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보건의료노조나 사무금융연맹이나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년에도 늘 7월 달에 총파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소위 저희가 공공부문 파업위원회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를 중심으로 한 이동지들도 약 10만여 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논의가 확정된 것만 해도 예년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파업투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7월로 저희가 잡은 이유는 최대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들은 쟁의권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것을 무기로 싸워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인단협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들은 최대한 7월로 과거에는 그보다 좀 빨리 진행하거나 그보다 이후에 진행했던 것들도 7월로 최대한 시기를 맞추어서 쟁의권을 확보하고 그래서 아주 규모 있는 파업 투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전술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7월 첫째 주, 둘째 주 2주간에 걸쳐서 전면적인 파업 투쟁을 벌여내겠다 이렇게 상은 그리고 있으나 아주 구체화된 내용들은 좀 더 논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요구에 대해서는 올해도 계속 1월, 2월 물가 인상률이 높게 형성되고 있고 최소 5%, 6% 정도의 물가 인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은 과거에 2017년, 18년 정도까지는 아마 민주노총 요구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었는데 2020년대 들어와서는 1만 원에 육박하거나 1만 원 이상 되는 요구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프레임을 좀 전환해서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한 바 있고요. 올해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빠르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달 중집에서 민주노총 요구는 좀 결정할 것을 목적하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한 5월경에 임금 요구안을 확정하거나 발표했었는데요. 올해는 한 2달 정도 당겨서 3월 정도에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확정하고 이것은 또 한국노총과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국노총 신임 지도부와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논의해서 3월에는 확정하고 발표해서 전체적인 최저임금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임금 상승률은 저는 최소한 물가 인상률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물가 인상률보다는 높아야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 물가 인상률 정도는 최소치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사실 누적되어서 물가 인상률보다 낮은 임금 인상이 진행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고 코로나19 시기를 겹치면서 대기업이나 재벌들은 사실은 역대급 수익을 거둬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임금 인상률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었지만 반면에 중소기업들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보다도 하향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아주 대폭 인상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민주노총이 매년 임금 인상률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는 것은 있고 그것은 현재 논의와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것이 뭐 모든 현장에 다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가 질타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시기마다 좀 달라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늘 민주노총은 국민들한테 골칫거리인가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목적과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의 투쟁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랐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을 민주노총을 공격해서 얻는 반사이익은 저는 맥시멈이 47% 8%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받았던 지지율이 47점 몇 프로인가요? 8%인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맥시멈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노동조합을 공격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20% 후반대에 있던 지지율이 일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자신의 지지율조차도 회복하고 있지 못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예로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많은 여론조사들을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굉장히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이 적절하냐,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했을 때 반대 여론이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도 문제이지만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물류를 멈춰 세워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국민적 시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잘한다라고 자리매김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지지층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임기 초반에 실망했던 보수층이 다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에 이건 잘하네라는 정도로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도 바뀌어야 할 점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랜 기간 활동을 해오면서 우리에게는 익숙하나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의 시선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더디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중 여론전, 정치 여론전 이렇게 표현은 했습니다만 좀 더 국민에게
편안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올해 추진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그런 변화의 일환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노동에 대해서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악인데 스스로는 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동을 실질적으로 개혁한다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중구조가 해소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또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이 개혁적인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개혁적인지 이것을 견주어 놓고 비교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필요하면 정말 노동부 장관도 좋고요. 대통령이랑 생방송 공개토론 같은 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노동개혁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동부 장관이어도 좋습니다. 정부 정책, 노동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민주노총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누가 진정한 개혁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특화해서 그 영역에 풍부하게 내용을 담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힘쏟고 있는 노조법 2, 3조 문제가 결국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이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겠죠. 그래서 법제도가 바뀌어야 사실은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이들이 현재는 플랫폼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려면요 설립신고했다 반려되고 소송해가지고 행정소송하고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겨우 노동자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또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있는지에 대한 소송까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구조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노동조합할 생각도 엄두도 못 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노조법 2, 3조의 문제나 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의 문제나 이것은 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한 사업이고 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특별하게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특화해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투쟁 과제라든지 사업계획 전반에 있는 내용들이 민주노총 조합원 120만 명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내에는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민주노총 120만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아주 규모 있게 조직되어 있는 현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결국에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간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요. 좀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열악한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임금이라든지 최소한의 노동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된 곳들이 노동조합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들이 공공부문이나 공무원이 굉장히 높죠. 60% 이상 조직이 되어 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45% 정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채 5%도 안 됩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아주 열악하고 힘든 어려운 사업장일수록 좋지 못한 사업장일수록 처우가 좋지 못한 사업장일수록 노동조합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들의 처우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노동조합 조직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2, 3조 문제, 노조법 2, 3조 문제나 또 금기법 적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회 전반에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내는 결과로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확대되는 결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사노인은 들어갈 생각이 없고요. 현재 조건에서 경사노인은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민주노총은 저는 임기 초부터 노정 간의 대화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수년간 한국 사회에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어 왔지만 유의미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들여다보아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실패한 원인은 노정 간의 신뢰관계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정 대화라고 하는 테이블은 임단협과 다르게 임단협은 사실 노동자들이 요구를 내놓고 이것을 얼마나 관철하는 것이냐, 그래서 0에서 100까지의 투쟁이라고 하면 노사정 테이블은 노사가 각각의 요구를 내놓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안에서 굉장히 균형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확하게 어느 것이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의 삶에 경제적인 영향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입장을 내고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역대 어느 정부도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노정 간의 신뢰를 구축하자. 그래야 큰 사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이 모두 자기 임기 내에 자기 시기에 일정 시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노사정 대화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있다면 민주노총을 악마화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지 타진해 보면 될 문제고 민주노총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 관계들이 조직과 조직으로서 정부 조직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대표체가 서로 오랜 기간 그런 신뢰를 형성하고 논의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도출해냈을 때 노사정 테이블이라는 하는 것도 그러면 노동자들도 그곳에서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보자, 논의해보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현재 노사 간의 교섭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정 간의 논의를 통해서 그런 신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축적된 결과물로서 노사정 협의 틀이나 사회적 대화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지역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파리바게뜨 노동자들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택배 노동자들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름 유의미한 결과물을 냈죠. 그랬던 이유는 시민사회가 그 안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런 스탠스와 그런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이것이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또 사회적으로 갈등을 더욱 크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의 논의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그걸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올해 사업 열심히 하고 이후에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은 저도 몰랐는데 올해 초에 기사 보니까 과거에 한번 연임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민주노총은 임기를 마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중간에 사퇴하거나 아니면 구속되거나 이래서 구속된 상태에서 임기를 마무리하신 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내일도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거 작년 재작년 구속된 바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제약도 있고 재판을 진행 중이고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장담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그것을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3조를 분리해야 된다는 건 결국에 손배 문제에 대해서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손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면 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가를 들여다보아야 하거든요.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불법 파업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불법 파업이 많아지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이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고 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2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폭이나 빈도가 줄어들 가능성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손해배상을 맡고 있는 예컨대 최근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 그러면 사용자가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요. 법원에서 예컨대 한 절반 잘라서 한 230억 정도 판결했다고 하면 이것은 긍정적인 걸까요?
노동자들이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손해배상이 왜 발생했는가?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금 문제나 처우 문제나 노동 시간의 문제나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만 이들과 대화하고 교섭하지 않기 때문이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2조와 3조는 특히나 사용자성 문제, 노동자성 문제, 쟁의행위의 범위 문제와 손해배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다. 같이 연동되어야 한다. 오히려 손해배상보다는 3조보다는 2조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이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환노위 소위와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15일 날 환노위 소위가 예정되어 있는 날 국회 앞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전날 14일에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국민의힘 앞 기자회견을 16개 지역본부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노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노조법 2, 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문자 보내기나 이런 활동들을 긴급하게 지침으로 정리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한반도 평화 문제나 뭐 미국과의 관계 문제를 민주노총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하라고 집회하면 특정 신문만 보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빨갱이들 북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도대체 아무 맥락도 없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경찰에서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두해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 8.15 때 북의 직총의 연대사를 낭독했던 것 때문이거든요. 통일부 허가 다 받은 내용입니다. 통일부 허가 받아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은 날 행사에서 낭독을 했는데 유독 민주노총에 대해서 유독 통일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색깔 공세를 펴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통일부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런 통신과 관련해서 뭐 문서를 주고받고 이런 문제가 적발되면 통상적으로 벌금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안을 마치 민주노총이 굉장히 불온한 집단, 종북 세력 이렇게 위치시키고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국가정보원에 의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을 때도 한편에 쇼라고 저희가 규정했습니다만 아마 기자분들도 국가정보원이 자기 등판에 국가정보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붙여서 돌아다니는 건 처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나 남북 간의 관계 문제를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나뉘어져 있는 이런 빨간 딱지 또 소위 색깔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정치의 셈법으로 악용되거나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이제 국민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까 뭐 MZ세대 노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젊은 세대들에겐 전혀 반향이 없고 먹혀들지 않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민들에게 우리는 종북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항변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의 문제, 민생의 문제에 관심 갖고 이런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랑 별도로 대화를 하거나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노동부가 요구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회계장부 비치 여부에 대한 사진, 장부 내용 사진 이렇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와 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제공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노동부에다 보고하는 것은 법이 정한 장부의 비치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체크리스트와 회계장부가 실제 비치되어 있는지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은 제공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이미 해당 노조들에 다 입장을 전달한 상태이고요. 현재 노동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0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노총 내에는 산별 노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별 노조 같은 경우에는 단일 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별 노조 차원에서 이것을 다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개별 노조가 별도 대응을 하지 않고 산별인 경우에는 또 산별로 되어 있지 않은 단위 독립 노조 같은 경우는 다
독립노조 차원에서 하고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노동부가 진행하는 것이 의도는 굉장히 불순하다고 생각하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민주노총이 응하자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이 되고 있지는 못한데요. 일단 제 고민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연공급제가 한국 사회에서 형성되게 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번 입사하면 정년때까지 다니든 그래서 평생 직장 뭐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젊었을 땐 좀 덜 받지만 오래 다니면 그만큼 더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은 형성되었던 제도입니다. 2023년 현재 사실은 우리 고용시장이 그렇지 않죠. 소위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을 몇몇 특정한 영역을 제외하면 사실 평생 직장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빈번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공급제가 갖고 있는 제한성이라든지 한계가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임금체계 전반을 저는 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금체계는 연공급이냐 성과급이냐의 논쟁에서 좀 벗어나서 과연 임금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저는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저는 고정급과 변동급 비율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 사회 대부분은 소위 성과급, 뭐 타결금 이런 형태로 해서 변동급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잔업수당, 야간수당, 무슨 수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본급은 낮고 수당은 굉장히 비대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고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자동차 완성차 공장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고정급 비율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연봉의 40%가 변동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 뭐 1억 이내 8천 이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임단협 결과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1,000만 원씩 임금이 삭감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나오지 않죠. 예를 들면 작년에는 성과급을 3천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2천만 원 받으면 연봉 1억 1,000만 원이 깎이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에게 끊임없이 노동조합에서는 기본급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구하지만 기본급을 최소화하고 그때그때 성과급으로 목돈으로 한 번 주고 마는 이런 형태로 임금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임금체계가 복잡해졌고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임금체계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현재의 노동시장에 맞는 임금체계가 무엇인지를 노동자들과 정부와 사용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시간 노동하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체계, 어떤 것이 합리적인 임금체계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잔업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특근이 없으면 생계가 유지할 수 없고 이런 형태의 임금체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작년 연말에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한 일몰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민주노총 내에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거 일몰되면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 법이 일몰이 되게 되면 잔업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임금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지 않냐. 연공급이냐 성과급이냐 이런 지역적인 논의를 떠나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것인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터넷 나롱이 방송의 박찬남 기자입니다. 지난번 동대문 DDP에서 숙명까지 행진한 거요. 그거 시민들 사이에서 아주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듯이 민주노총이 시민들 대중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장마철에 홍수 재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민주노총에서 건설 노조에서 포크레인이나 페이로다를 지방에 내려보내고 그 포크레인이나 페이로다 같은 게 지방에 내려갈 때 화물 노조가 운송을 책임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오신 기자분들이나 시민들에게 비춰지면 민주노총이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상시적으로 등산을 간다거나 낚시를 가는 것처럼 민주노총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건설 노조의 건축 기술이 있는 분들이 농촌에 노인분들이 사는 집을 대보수해 준다던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준다거나 여름에 곰팡이 냄새 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그런 거를 해줌으로써 시민들과 함께하는 민주노총이다 하는 인식이 심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집회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10마리보다 교수 별분이 모시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런 교수 노조에서도 이곳 민주노총 강당 같은 곳에서 날짜를 정해서 강연, 강좌 등이 개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강의, 강좌도 중요하지만 일반 대중 시민들을 위한 강의, 강좌, 즉 철학이나 역사 같은 강좌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집회 현장에서 보면은 민주당 분들과의 마찰이 간혹 있습니다. 2012년인가요?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요. 그거로 인해서 당시에 노동자연대인가요? 다 함께. 지금 그분들이 민주당 분들인데요. 이분들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연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곁들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시민 활동들을 민주노총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예컨대 그 경기도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은 그 도배봉사라든지 그 독거노인들에 대한 그 집 리모델링 활동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전면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진 않는데 단위 노조나 해당 산별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유의미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을 뭐 내세우거나 많이 알리지는 않았던 것이 과정이고 한 2년 전인가요? 구례 지역 수해 났을 때 그때도 전남부나 광주본부 차원에서 200~300명씩 조합원들을 모아서 주말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수해복구 활동을 했던 적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지역 언론들에서는 일부 그런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민주노총 차원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자제하거나 저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내용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노조 강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토론회나 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잘 안 오셔가지고 해도 그래서 하여튼 고민해 보겠고요. 민중민주당하고 그 노동자연대는 다른 조직입니다. 같은 곳은 아니고요. 각각 다른 사건 때문에 민주노총이 연대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뭔가 평가하는 것이 명확히 되어야 함께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 때문에 연대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또 민주노총의 노력도 그분들의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